시간쯤 빠른 오전 4시 56분입니다. 최 씨가 빠르면 회담 10시간 전부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모두 말씀과 현안 말씀, 언론 인터뷰, 마무리 말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모두 말씀 등은 공개 대상이었지만 현안 말씀은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외교 안보와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MB 측의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내용은 회담 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 회담 내용 중에 본인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그렇고요. 최 씨는 또 문제 시나리오를 받고 1분 뒤 수정본을 읽었는데 마지막 수정 시점이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최 씨가 5시간 반 간격으로 작성된 2개의 시나리오를 받은 겁니다. 이 사이 시나리오는 달라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최순실 씨는 보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단둘이 만나서 나눌 대화의 내용까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민감한 대북 접촉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독대 전에 최순실 씨가 받은 회동 시나리오입니다. 현안 말씀이란 항목 아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해야 할 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엔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을 했었다는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당선인으로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임자에게 남북관계의 실상을 인수인계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는 질문입니다. 당시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의 여파로 남북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서도 정권 차원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물은 건데 이런 민감한 질문이 민간인인 최 씨에게 먼저 전달된 겁니다. 박 당선인이 이 시나리오대로 묻고 이 대통령이 답을 했다면 그 대화의 결과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선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최순실 씨에게 여과 없이 전해졌는데 최순실 씨는 파일에는 인수위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수위뿐만이 아니라 취임 후에까지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파일에 담긴 홍보 SNS 본부 운영안이라는 문건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해 실무 인력, 업무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 씨가 이 문서를 받아본 건 12월 29일 오후 5시. 그런데 문건에 있는 변추석 본부장은 6일 뒤인 2013년 1월 4일에 실제 대통령 인수위 홍보팀장으로 임명됩니다. 특히 당시 실무 인력 중 일부는 청와대에 아직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인수위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 이후 대응 방안까지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이라는 문건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인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응 방안과 함께 스탠스까지 보고합니다. 최 씨의 파일을 보면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각종 추천이나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갑니다.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라는 문건입니다. 경호처장 현황과 함께 군인, 경찰, 청와대 경호처 출신들의 장단점, 후보군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특히 군인 출신에 대한 장점이 가장 많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 뒤 장관급으로 격상된 청와대 경호실장에 군인 출신인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최 씨는 인수위가 정부 조직을 개편한 2013년 1월 15일 당일 저녁엔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평가를 보고받았습니다. 최 씨가 인사는 물론 정부 조직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는 대통령 취임 후 각종 인사 청탁을 받고 여러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은 연설문 등과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받아본 사실상 보고받았다고 봐야 할 내용은 국가안보와 인사, 각종 정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했다며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까지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의 문건이 원본이 아닌 데다 일종의 보고서 형식이라 작성이 완료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파일은 연설문과 각종 회의 자료, 또 국가 안보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이 모두 망라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 또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때문에 인수위와 청와대의 각종 자료가 최 씨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비서진들의 경우 정무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조택수 법조팀장이 지금 옆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좀 다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났는데 회담 시나리오를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봤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 10시간 전부터 논의될 내용들이 뭔지 미리 받아봤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안에 외교나 안보, 경제 등과 같은 이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예. 이 국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회담 직후에 이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이 경제 정책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미리 최 씨가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바깥으로 나갔다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도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 회담의 첫 주제는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예. 이 최 씨가 받은 자료에는 우리 군이 북한 이 최고의 핵심 기관 관계자와 비밀 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2012년 2월에 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중국에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 접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이 모두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당시 그 얘기는 뭐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받은 것도 큰 문제인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역대 정권을 봐도 이 비선 실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것처럼 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조언을 받는 사이에 불과하다면 이 최 씨가 인수위원회 비서실의 인선을 6일이나 먼저 알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민감한 외교나 안보 이런 문제들 기밀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유출이 된 건데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사이였다고 사과한다고 이게 다 그냥 끝나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잠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다른 국가 중요 정책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완료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최순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든지 비서진에게 혹은 본인이 직접 최순실에게 넘겨주었다면 그것은 대통령 결재 이후의 시점의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어떤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고 예, 물론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냐의 여부 또 기밀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조인들로부터 들어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앞서 보신 것처럼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 그 당시 법원에서는 이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하고 이 생산과 이 접수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 자문 또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과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 기록물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조건에 따라서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유출한 문건은 생산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연설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기 전 초안이냐 또는 완성본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초안과 중간수정안 그리고 최종안까지 차례로 전달된 경우가 있어서 법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예. 연설문도 논란거리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외교나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 이건 기밀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외교나 안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출했을 때는 이 외교상 기밀누설이나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설문 등과는 이 차원이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에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자료들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 최 씨 역시 이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서 지적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 해명의 핵심은 연설문과 홍보자료에 국한했다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된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보좌진 역할을 했다고 할 기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JTBC가 확보한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예. 자, 그 최순실 씨 파일을 보면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죠. 예. 그러면 취임 후 1년이 넘었을 때가 아닌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이 최순실 파일에서 발견했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날짜가 2014년 3월 28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예. 또 이 연설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연설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최 씨가 이 연설문을 하루 먼저 받아봤었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날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이 있었던 거는 1년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 1년이나 지나서까지 연설문이 최 씨에게 전달됐다면 예. 대통령은 오늘 보좌 체계가 완비된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1년이 넘을 때까지 보좌 체계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느냐? 예.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 시절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좌진, 그 비서진들이 각종 일정 업무, 또 업무 보고 내용까지 모두 이 비서실장 등 보좌진의 손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취임 1년이 지나서도 이 준비 작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5년의 임기 가운데 이 준비 작업에만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보좌 체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완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까? 보좌 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서실장을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2013년 8월 5일 바뀌었습니다. 예. 바로 누구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 채 안 됐던 예,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혔었죠. 예.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춘대원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취임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구도가 짜여진 셈인 건데요. 박 대통령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을 지난해 초까지 계속 곁에 뒀던 거는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예. 또 김 전 실장을 임명하면서 수석 4명을 교체했습니다. 고용복지, 정무, 민정, 미래전략 수석까지 이렇게 비서진까지 대폭 교체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2013년 8월 5일 김기춘 실장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파일에는 2014년 그 다음 해입니다. 예. 다음해 3월에 드레스덴 연설 이전에 이 원고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순실 씨한테. 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 그 이후에도 그렇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 보좌 체계가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최순실 파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기라든가 아니면 수위 같은 것들이 저희가 확보한 최순실 파일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요. 예, 2012년 8월 15일 고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 인사말이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 대선 후보가 예. 아니었을 때고요. 그로부터 5일 뒤 2012년 8월 20일에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닐 때 인사말에 일단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던 거고 예. 또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유세문도 전달이 됐었죠. 예. 그리고 당선 후에 이 취임 후에 연설문이 또 전달이 된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변화할수록 발언의 힘도 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연설문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그만큼 점차 막강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취임 전은 그렇고 취임 후의 연설문은 사실은 국정 방향에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다 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국무회의라든가 각종 업무 보고 자료 이런 예. 것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설문이 국정 운영 방안의 이 큰 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국무회의 또 수석 비서관 회의는 이 세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이 자료도 최 씨가 받아본 것은 그만큼 최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런 방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또 이는 그 대통령 발언 전에 전달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2013년 8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된 이후에 첫 국무회의 이 자료도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넘어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연설문뿐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예. 그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군 기밀까지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인수위 인사 내용도 또 빨리 봤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인데 단순히 이제 발언을 수정한 차원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 핵심 참모가 아니면 쉽게 볼 수가 없었을 텐데요. 최 씨에게 사전에 건너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했다고 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설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예. 목소리가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적어도 드러난 것만 놓고 볼 때 최순실 씨의 개입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발언 관련 이 문건이 발견된 것이 201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연설문이 2014년 3월이죠. 약 1년 7개월가량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별로 보면 처음에 대선 유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선거 캠프의 상황실장 이상의 역할을 또 그 기간 내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세 연설문, 홍보 자료 그리고 토론회 자료까지 모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기간은 2014년 3월까지인데 이 이후에는 과연 아무것도 받아보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 이후에 뭐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재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대통령의 홍보나 연설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보신 것처럼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는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받았습니다. 취임식 대행사 선정부터 행사에 사용될 소품까지 시시콜콜 관여하지 않은 게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취임 준비를 지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취임사 이후 각종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날 대통령 취임식을 주관한 대행사는 Y기획사입니다. 그동안 15대 대통령 취임식부터 대기업 계열의 대형 광고 대행사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중견 회사를 선정해 당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약 40여일 전인 같은 해 1월 8일 오후 9시 32분 최 씨는 대행사 선정 관련 보고 문건을 받습니다. Y기획사를 포함한 업체 5곳에 주요 행사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위에 있던 Y기획사가 실제 선정됐습니다. 최 씨가 취임식 주관 대행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취임식 당일 박 대통령은 오색 비단을 모아 만든 복주머니 오방랑을 개봉하는 행사를 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파일에도 오방랑이 등장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식을 끝낸 대통령이 카퍼레이드에 나섭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대통령이 도착한 곳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커다란 복주머니 오방랑. 오방랑을 개봉하고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는 행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최 씨는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1월 30일 오방랑의 초안으로 보이는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방랑 행사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귀주머니 사진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촬영한 지 1시간 뒤에 바로 최 씨가 열람했습니다. 최 씨가 취임식 당일 대통령의 각종 행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각종 행사와 또 취임식에도 개입한 정황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점은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앞서 보도에선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 씨가 인수위를 상징하는 엠블럼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88 서울 올림픽 하면 세 가지 색상의 곡선 문양이 떠오를 만큼 엠블럼이 주는 이미지는 강렬한데요. 예. 그런 인수위의 상징이 결정되는 과정을 최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겁니다. 예, 최 씨가 엠블럼 선정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파일을 그냥 받았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겁니까? 인수위 엠블럼은 2013년 1월 6일 현판식과 함께 공개됩니다. 예. 그런데 최 씨는 사흘 전 엠블럼 후보군을 받아봤습니다. 이 모두 5종류로 모양과 의미 등이 기재돼 있어 이 판단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 씨가 왜 최종 엠블럼도 아닌 후보군까지 알았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 앞서 보도한 내용인데 취임식 관련 내용도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특히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도 최 씨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뭡니까? 네, 최 씨가 받은 파일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최 씨가 후보 업체를 받아본 시점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우선 누군가 업체 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건 1월 8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최 씨가 받아 열어본 시점은 5시간 뒤인 오후 9시 32분인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에 열립니다. 40일도 전에 어떤 업체들이 후보에 올랐는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문서 형태를 보면 누군가에게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해당 문서는 파워포인트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자료인데요. 주로 준비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 문건이 최 씨만을 위해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 씨도 보고를 받았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예, 안에 담긴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네, 이 취임식에도 박 대통령의 전략이 담긴 게 보입니다. 당선인의 경제 원칙 등을 고려해 이전에 대기업 대신 중견 이벤트 전문 기획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5개의 후보 업체 목록이 나오는데요. 매출 규모와 주요 실적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어 업체 선정에 참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 선정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취임식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 취임식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우표와 도장까지 시시콜콜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마디로 취임식 관련해서 총괄 감독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우표부터 잠깐 볼까요? 네. 우표가 그렇게 뭐 아무튼 화제가 되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나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 우선 최 씨는 2013년 1월 15일 오후 11시 2분부터 11시 31분 사이 5장의 사진을 열어봅니다. 우표에 들어갈 사진들로 보이는데요.
다음 날 최 씨는 또 4차례에 걸쳐 우표와 관련된 사진 파일을 확인합니다. 예. 먼저 1월 16일 오후 4시 33분 나만의 우표 사진 교체란 제목의 사진 파일엔 여러 종류의 우표를 종합한 시안이 나옵니다. 3시간 뒤 여러 번 사진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여러 버전의 우표가 나와 있습니다. 최 씨가 취임식 기념 우표 선정 과정에 계속 관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도장 얘기는 뭡니까? 다른 파일에.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들어간 도장인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18대 대통령 취임이란 글자와 실제 취임식이 있었던 2월 25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 역시 최 씨는 취임식보다 한 달여 전 받아봤습니다. 예. 이게 업체 선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논란이 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최 씨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요. 예. 물론 이 파일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최 씨의 위상에 비춰볼 때 업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최순실 파일에는 청와대 문건을 비롯한 각종 정부 문서들과 함께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도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진들입니다. 특히 국정 운영을 구상하겠다면서 비공개로 떠났던 대통령 휴가 사진도 들어있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의 발언이나 홍보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름 휴가 일정까지 챙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름 휴가 사진입니다. 추억 속의 저도라는 제목으로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찍은 사진 5장을 올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휴가지를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파일에는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 5장 외에 미공개 사진 8장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함을 탄 사진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다양합니다. 최 씨가 이 사진들을 받은 건 페이스북 공개 시점보다 이틀이 빠른 7월 28일입니다. 최 씨가 대통령 휴가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최 씨는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까지 PPT 문서를 통해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PPT 문서 출처가 프레지던트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 수정 날짜는 같은 해 7월 30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인 8월 5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최 씨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안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도 보고받았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예, 최순실 씨 컴퓨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사진이 보신 것처럼 들어있습니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사진들이 다수 들어있었는데요. 당시 박 대통령의 휴가는 청와대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떠난 첫 휴가여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경호상 문제가 있다면서 휴가 장소를 알리지 않았었고요. 예, 근데 정권마다 관례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다라는 정보를 줘왔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밝힐 수 없다고 나오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휴가지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들도 휴가지를 알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못 알려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리면서 휴가 장소는 그러나 결국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5시 40분쯤에 박 대통령이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는 글과 함께 휴가지 저도에서 찍은 사진 5장을 올린 겁니다. 예. 엠바고로 해달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청와대가 머쓱해졌다는 보도들이 나왔고 그리고 엠바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깼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보안 속에 아무튼 007 작전 같은 휴가를 갔는데 정작 최순실 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저도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모든 사진인지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기는 합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올린 5장은 누군가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한 건지 PPT로 묶어서 페이스북이라는 파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든 회사란에는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5장을 포함해서 모두 13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군 함선을 타고 들어가는 사진, 함선 안에서 군 관계자들과 있는 사진, 그리고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과 함께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 저도가 국방부가 소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 모래사장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적는 모습, 이게 가장 유명했던 사진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진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찍힌 사진이 3장이 있는데 이 중 한 장만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비공개 사진들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전달된 시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진 파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최 씨는 30일 새벽 1시 40분부터 오후 3시쯤까지 이 사진들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이 공개된 시점은 30일 오후 5시 40분쯤이니까 최 씨는 그보다 먼저 이 13장의 사진을 받아온 겁니다. 예. 극비였던 이 박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최 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 사진이 찍힌 시점도 특이한 점이 발견됐나요? 예, 사진이 촬영된 날짜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당시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박 대통령 휴가 일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사진은 7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찍힌 걸로 나옵니다. 예. 공식 발표보다 하루 먼저 휴가를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휴가가 더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휴가 중에 전국 구상을 할 테고 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상돼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업무 복귀 첫날인 이 8월 5일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으로 비서실장에 발탁을 합니다. 예. 이 밖에도 박준우 정무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등을 대규모 비서진 개편이 있었는데 이 휴가 중에 결정된 인선이어서 당시 이 구상에 대해서 저도 구상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개편안이 모두 담겨있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최 씨가 역시 받아본 건데요. 이 자료는 인사 하루 전날인 8월 4일에 작성됐는데 이미 인사 얘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인사도 사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흐름을 보면 저도 휴가에서 비서진 개편은 큰 틀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 씨가 비공개 사진까지 시시콜콜 챙긴 전 일정을 깼던 이 대통령 휴가에서 이 대통령 인사 개편을 구상을 했고 또 휴가 복귀 직후 비서진 개편을 발표했고 또 그 인사 내용이 모두 담긴 국무회의 말씀 자료가 최 씨에게 사전에 전달된 겁니다. 예.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찰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오늘부터 각종 최순실 의혹에 대한 수사로 옮겨지는 분위기인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검찰이 오늘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죠? 네, 검찰은 JTBC가 입수해 수사 의뢰한 PC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 작성을 최순실 씨와 상의했다면서 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지난달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미 고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오늘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최순실 씨와 문건 유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최순실 씨 등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문건을 유출시켰다면서 고발 대상이 됐지만 지금까지 특정이 되지 않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을 했다면 그 사람 역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김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역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최정혁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가 오늘 저녁에 소집됐다고 들었는데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약 40여 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두 가지 결정사항을 의견을 모았는데요. 우선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는 등 특단의 쇄신책을 내놔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고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검을 위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합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당 내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여야 지도부가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 도입 또한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여당 내 밑바닥 정서가 이번 특검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고발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야당이 이원정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1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하기 위해 내일 운영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원종 비서실장이 내일 운영위에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분위기 봐서는 증인 채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처럼 최순실 씨 관련 파문이 정치권을 흔들어 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가 하루 만에 수그러든 상황인데요. 야권에서는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정략적 의도였다면서 최순실 개헌이라는 말로 날을 세웠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2017년 개헌 논의. 정치권이 화답하고 정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헌 논의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여권 인사들도 당분간 개헌 논의는 하기 어렵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의도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개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개헌 제안의 진실성이 더 의심받게 됐다며 모든 개헌 논의에서 청와대는 손을 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최순실 파일과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당연히 언제든지 우리가 다 백남기 농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긴장은 되는데 그렇지만은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시한이 오늘 만료됩니다. 오후 한때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유족 측이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해질 무렵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강버들 기자, 경찰이 장례식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까? 예, 지금은 경찰은 전혀 없고요. 유족과 투쟁본부 관계자, 오늘 부검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찾아오면서 한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예, 경찰이 찾아온 건 오후 3시쯤입니다. 홍성환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일요일보다 200명 정도 많은 경력 1000명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유족과 직접 만나 얘기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유족들은 만남은 물론 부검 역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시민 1000여 명이 장례식장 안팎을 함께 지켰습니다. 결국 경찰은 장례식장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한 채 오후 5시 50분쯤 부검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부검영장이 발부될 때만 해도 경찰의 영장 집행 의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철수를 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철수를 하면서 경찰이 직접 밝힌 이유는 투쟁본부 측의 저항과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초 경찰은 법원이 기각한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받을 만큼 부검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유족과 최대한 협의하라는 제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또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 역시 백남기 씨의 의무 기록과 빨간오이 타격설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 등과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늘 철수하면서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계속될 논란은 부검을 막은 투쟁본부의 책임이다라며 부검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수는 했지만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거죠. 예,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물러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재신청 시도를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부검 강행 압박이 이어지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검경이 완전하게 부검을 포기해야만 장례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그 장례에 대한 논의 역시 영장에 대한 검경의 입장이 확인된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다고 한들 다시 발부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또 지금처럼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